일단은 방위비 부담을 이제 더 걷는다. 물론 이제 13조 이 부분을 갖다가 삭감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증가한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러시아의 군사적 전쟁 기지가 돼야 돼요.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는 뭐 해리스 된다고 믿고 있고 손 놓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도 그렇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이미 작년 말부터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 바이든이,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후보일 때니까 바이든이 재선을 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미 보고서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플랜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가지고 다 준비해 놓죠. 그 정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무능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트럼프라고 해서 미국이란 사회는 한 사람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정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결정이나 지향에서 정치적 네.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 등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공화당이 훨씬 약화시키고 에너지, 그리고 셰일가스가 나오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아무래도 그 석유값도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보면 철강, 조선, 자동차 이게 전부 다 환경 규제한테 아주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얻는 반사 이익이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도 미국한테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의 뭐 그 신호인데, 원자력 산업, 그렇죠. 원자력도 당연히 호재죠. 그 다음에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에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이제 가장 부정적인 거는 일단은 방위비 부담을 이제 더 걷는다. 물론 이제 13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때도 10조 막 얘기하더니 결국 한 1조 정도 올라갔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유세 중에 한 얘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뭐 13조까지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부정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건데, 특히 IRA 같은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데, 요건 뭐냐면 우리나라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에 갈 때 보조금을 지금 IRA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좀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트럼프가 되는 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세를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호무역 강화 중에서 우리나라한테 아마 환율로다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가 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크거든요, 요새. 그래서 아마 이거를 뭐 환율 조작국이라는 형태로 하면서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환율을, 그러니까 지금 그 1,400원 막 이렇게 가니까 이걸 낮추라는 거죠. 1,20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무역에서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차피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상당히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그 감성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정책에서는 그 뭐든지 그런가. 예를 들어 아까 어떤 분이 뭐 그래도 한국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한국이 망하면 미국한테 좋을 게 뭐 있고 트럼프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옛날같이 뭐 저기 GDP 100달러짜리 섬나라가 아니고 한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타격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냐? 당연히 나쁜 면도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약간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한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둘 중에 누가 더 우리한테 유리하냐 말하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마치 트럼프가 되면 천재개벽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좀 문제였죠. 근데 뭐 우리 좀 이상해서 우리 피해 의식을 굉장히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쟤들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한국이 망하면 웃을 나라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안 웃을 걸 아마. 트럼프가 되면 막 한국이 이제 망할 정도로 불편하고 해리스가 되면은 뭐 그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거하고 굶어 죽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굉장히 다른 면이 많거든요. 특히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정책에서 차이가 많은데 통상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통상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그 공화당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의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부터 이건 시작됐던 징조였고 물론 그 전에 미중 갈등 나면서도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구조였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내부 그 내정 문제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는 지금 그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뉴노멀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 세계가 효율적으로 그 분업화를 해서 가장 싼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가 안보하고 합쳐지면서 경제 안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과거처럼 비용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형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간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노말이 되는 건데 지금 최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량 안보 얘기도 언제 나올런지는 장담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건 심각한 문제는 안 나오는데 저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꼭 통상 문제는 꼭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양쪽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대응하려고 대책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자세한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도 이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예컨대 지금 코발트 같은 자원을 갖다가 어디서 대체를 구하냐. 그래서 그걸 다변화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찾아보고 있고 뭐 이렇게 노력도 하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와가지고 쟁여놓고 이런 걸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대량으로는 못 하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게 심각해지면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뭐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죠. 코발트뿐만이 아니라 광물들도 많고 그리고 광물들이 옛날에는 천연 광물을 쓰는 게 싸니까 쓰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더 비싸더라도 인조로 대체물을 갖다가 흑연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쓰는 방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제일 싼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은 그보다 좀 비싸져요. 공급망의 안정성은 찾을 수 있어도.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대응책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막 올라가서 우리가 물건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비용이 손실이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다라는 대책은 이미 사실은 상당히 많은 컨틴전시 플랜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 결국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재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강한 게 뭐가 있냐 이게 초크 포인트라 그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대방 목을 이렇게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가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잘 만드는 게 배터리 같은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초크 포인트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요 정도인데 방산도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방산 전체는 아닌데 그 중에 일부. 근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미국, EU, 일본, 중국은 기업들한테 직접 뭐 설비 투자하면은 현금을 아예 그냥 꽂아줘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질 때 만약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현대 이런 기업에다가 정말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준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걸 갖다 유연하게 다른 나라가 다 저렇게 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바뀔 때는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저놈은 어디 기업을 갖다가 뭐 도와주려고 저 대기업을 갖다 지원하라 그러는 거 찬성하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어떤 분이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말하느냐는 거 말씀하시는데 낙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낙관이 된다는 거예요. 낙관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잘하는 행동이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박사님 하신 얘기도 그건데 지난 10년간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게 외국 상황을 고정적으로 또는 우리한테 이러면 유리하다는 고정적인 틀을 만들고 한국의 유연성을 최대한 죽이는 정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어느 나라나 그런 거죠. 어떤 역동적인 유동성을 남겨놓기보다는 야, 요거는 딱 요만큼 쓰면 좋겠다. 여기는 여기다가 쓰면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는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의미로는 그 유동성을 놔둬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있는데 왜 빈민 구제 안 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변 환경을 고정적으로 둬야 돼. 그리고 요러면 우리한테 유리하고 요러면 안 유리하고라고 고정을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난 모르겠어.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아직 손자병법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저기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 모든 거는 적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의 최소한의 방어 대책을 세워야지. 아, 적이 이러면 줘야 좋은데 얘는 절대 이런 거 안 하겠지. 그렇게 해놓고 전술을 세우면 필패한다는 거예요. 그거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꼭 뭐 대기업을 보조해줘야 된다 이런 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또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또 이제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유연성 이 세상 지금 그 국제 통상 글로벌 무역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세계 속의 한국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국내적인 시각에 들어가서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고정시키려고 했어요. 이번 선거나 이런 걸 봐도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난다. 아니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니까 아마 이렇게 대응해야겠지.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이고 억울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걸로 자꾸 생각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팅의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밥 공기만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 유연성 속에서 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더 나은 걸 찾고 거기에서 내부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우리만의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고정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남들이 볼 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큰일 났다. 내가 이번에 그냥 기둥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 손해보게 생겼다. 이러고 펄펄 뛰니 남들이 보면 덕이가 차지. 첫 번째 우리나라의 초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예. 일단은 이제 미국 주도의 국제 반도체 분업 구조가 이제 그 변화된다라는 그 기조.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분업 구조가 미국 주도로 재편된다라는 거는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건 민주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는 중국하고 미국의 양다리를 걸고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양다리를 걸고 중국에도 많이 파는데 하나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거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 분야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많이 왔고 뭐 서로 뭐 주고받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미국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망치를 하나 크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견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간의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다만 그 중국을 통해서 또 수출되는 거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
수출이 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물량은 또 막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손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는 아닌데 중국 기업 견제라는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좀 이익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역에서 좀 줄타기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그 무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게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도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자 품목입니다. 미국으로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우리나라 가지고 무역을 해서 이 얘기를 건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외에서 생산 차량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최대 100%의 관세 등 일반 관세보다 현저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래 해리스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중국에 대해서는 전기차만 100% 관세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 전기차는 물론 더 높게 막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중국을. 그리고 중국 업체의 멕시코 생산 공장도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가 약간 우회 수출 통로로 돼 있어요, 중국에서 보면은.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주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이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이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팍 죽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이거 자동차 쪽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적어도 한 2, 3년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다만 머스크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 변수가 뭐냐라는 거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요 내연기관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율기관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내연기관차에다가 그만한 전기를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전기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차는. 물론 이제 내연기관으로도 쓸 수 있지 않냐? 간단한 거는 돼요. 근데 앞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을 완전히 하려 그러면은 그 전기량을 갖다가 내연기관차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차가 단기적으로는 2, 3년 동안은 시장이 위축이 될 수는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전에 이미 캐즘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캐즘이 뭐냐면은 초창기에 새로운 게 나와서 수요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수요가 처음에 초반 수요가 끝나면서 정체되는 기간을 갖다가 캐즘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머스크 우리 머스크 형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형님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규제 완화 쪽 있죠. 자동차 관련된 규제 완화 쪽을 갖다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 형님이 원하는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미국에 커지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로 실력이 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럴 수는 있는데 적어도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 저기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그 세상은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일단 한번 당겨놓고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가고 나면은 일단은 이쪽 시장을 갖다가 근데 이게 20년 걸릴 걸 10년으로 단축시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은 자동차가 뭐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이거 외에도 그 그러니까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이 배터리가 전기차가 당분간 그 수요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쪽에서는 2, 3년 동안의 침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 머스크의 이제 그 속마음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 자동차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대해서 완성차
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라는 그 무역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국산 부품 수입이 제한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부품 수입은 또 수출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현재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느 게 큰 거 같냐니까 계산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중이니까 나중에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결과 나오면은 이제 아마 보고서가 발간이 될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수요가 축소된다라는 거 다들 이제 그 단기적인 위축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자율주행차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배터리 공급망이 이제 탈중국 공급망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배터리 쪽에서 지금은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료들을 중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의 초크 포인트는 사실은 이 주로 원자재 쪽이 강해요. 뭐 이거 외에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있는데 탈중국 공급망을 계속 구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급망보다 비용이 조금 더 높더라도 다른 형태의 공급망을 찾아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지금은 격차가 뭐 이만큼 벌어진 거라면은 그걸 쭉 찾다 보면 이게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형성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이제 더 오히려 그 길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중국 자동차가 많이 쫓아왔어요. 네. 한국이 지금 중국한테 위기를 겪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치인다는 발언을 하지 말고 중국도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미국도 일본도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동성에 대처 우리는 사실은 자원도 없고 어쨌든 모든 객관적인 조건이 열세니까 한국이 기댈 건 최대한의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강국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 경제 제도가 자꾸 고정시켜 역동성을 죽여서 역동성을 죽이고 우리의 최선을 찾자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지. 북한도 역동. 북한의 역동은 그 이제 노동 역동이고 힘력자 하여서 그냥 그 노동하려는 역동인 거야. 힘있게 네. 노동한다. 우리는 이제 전동도 아니고 전전동 구조인데 지금 사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무리 어떻든 큰 나라가 움직일 때 우리는 대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주변에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해요. 그냥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냥 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요 상태로 편히 살자. 뭐 투자, 경쟁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나눠 먹으면 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런 얘기도 기원전부터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망했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살죠. 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겠다. 약간 물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떠 있지 않고 가라앉잖아요. 뭔가 움직여야 뜨는 것처럼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나는 그 제일 웃기는 게 자전거 이론인데 자전거를 달리지 않는 뭐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럼 자전거 안 타고 그 저기 방에 깜짝 앉아 있으면 그거는 훌륭한 삶인가? 굶어 죽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한국이 내적 역동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심각해. 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 이번에 이거 갖고 이 호들갑을 떠는 것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위험 지표들, 경쟁이라든가 위험 지표가 나타나도 이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때도 그리스 갔다 내 앞에 저기 같이 밥 먹는 분이 저기 뉴욕 타임즈 기자는 아니고 회계 직원이래요. 나보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근데 솔직하게 그랬어.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한국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만 보도가 된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어떤 트럼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보도가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뭐 굳이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도 아니까 당신이 말하는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문제밖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세기의 국가는 그 사회의 역동성과 어떤 탄력성을 보존해 주는데 중점이 돼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지.
근데 네, 트럼프는 그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자기가 끝낼 수 있다는 그 가만히 이게 이유를 보면은 푸틴과 자기가 친구래. 젤렌스키가 왔을 때도 그 말했더라고요. 네. 푸틴과 나는 친구다. 근데 이 말을 가끔 오해를 하신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푸틴이 전쟁을 끝내는 데는 친구인 거 아닌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국 대통령으로 만나는 거야. 친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트럼프가 푸틴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에서 잘못 알면 안 되시는 게 그러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친구가 아니냐? 거기도 친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나 친구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넌 이제 작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러시아, 프랑스, 영국도 다 전통적인 친구인데 사이가 좋지 않은 그 푸틴과도 자기는 친구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유럽을 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친구든 나발이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건 결국 푸틴의 입장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빠질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그간의 전쟁에 대해 피해를 상쇄하고 남을 만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 러시아 국민한테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아무리 러시아 국민이 말 잘 듣는 국민이라고 해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만한 희생을 치른 가치를 가진다라는 건 즉각적인 가치는 이미 없어요. 그 즉각적인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해서 위성국하거나 러시아 연방으로 집어돌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어떤 뭐 돈바스만 먹고 휴전을 한다. 지금 상태에서 휴전을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이것이 러시아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설득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뭐 식량 자원 난다고 해도 그거 갖고 설명 못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러시아의 군사적 전진 기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유럽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뭐 진짜 영토적 침공이든 아니면 야 다시 우리 거 뭐 저기 가스파이프 다시 사. 니네가 우리 경제에 종속돼야 돼. 이렇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뭔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를 군사기지화 할 거예요. 그리고 군사기지화하는 걸 미국이 봐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봐줄 수 있냐는 거지. 내 친구니까 괜찮아. 니네 집 앞에 군대 괜찮아. 걔 내 친구야.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푸틴만 친구가 아니고 유럽도 친구고 미국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세력들은 아무리 지금 중산층의 백인이 망해간다고 해도 결국 유럽의 뿌리를 가진 나라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거리가 조금 이제 대수가 좀 지났고 아시아계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뭐 이슬람 무슬림 세력들은 얼마 안 됐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인 영향력,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그 이해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군사기지화해서 3년 후엔 재침공할 수 있다는 사태를 아무리 그 아저씨가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정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푸틴이 친구 나 좀 도와줘. 그럼 푸틴이 뭐라고 해서 나래도 모르겠다. 너 이번에 하고 끝날 건데 뭐 혹시 뭐 미국에서 쿠데타 해가지고 종신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도와줄게. 근데 그것도 아닌데 내가 너 부탁을 왜 들어주니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구고 나발이고 소용없고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답은 뻔하다고. 유일하게 끝낼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 중단하고 저기 네가 협상해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 얘기는 이미 나왔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 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포기하는 건 지금 하게 할 수 있어. 근데 포기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 거기서 푸틴하고 협상할 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될 거고 말처럼 절대 쉽게 안 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푸틴이 전쟁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걸 던져줄 수 있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토나 한국에 대해서 과하게 발언하는 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거거든. 근데 푸틴한테 줄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줄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푸틴이 만족하게 해줄 게 없어. 친구가 아니라 네 동생이라고 그래도 네. 푸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결국 푸틴한테 달려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든가 한다는 것도 하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군사 지원을 중단해서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게 하는데 푸틴이 그걸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